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51번째 이야기. 육사 출신 소대장 이야기 첫 번째. 군에 입대하기 전에 나는 군인 장교가 되는 길은 육군사관학교나 삼군사관학교 또는 학군장교인 ROTC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에 와보니 병이나 하사관에서 장교가 되는 갑종장교나 단기사관 같은 제도가 있어 장교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단기사관 제도는 이후 간부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우리 대대장이었던 이상옥 중령은 갑종장교 출신이었고 우리 중대 전임 중대장인 김철곤 대위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단기사관 출신 장교였습니다. 대대장 이상옥 중령은 훗날 갑종장교로서 쉽지 않은 별을 달고 장군의 반열에 올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장교가 되는 길이 다양했지만 장교라고 해서 같은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즉 장교가 되는 방법에 따라 은연중에 차별 대우가 가장 극심한 곳이 또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은 진급이나 보직 등에 영향을 끼쳤고 그것은 군생활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군인으로서 최고 엘리트 코스인 정규사관학교 출신들이 대우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차별이 사회에서 명문대 출신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큰 곳이 군대였습니다. 아무튼 모든 육군장교의 정점에는 육군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육사 출신이라면 비록 계급이 한두 단계 낮아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내 기억으로 그 당시 구중대에 육사 출신 중위계급의 소대장이 한 명 있었는데 중대장들뿐 아니라 대대장까지도 그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광경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대장들은 대부분 학군장교인 ROTC 출신들이었고 간혹 3사 출신들이 부임해왔습니다. 학군장교들은 한 번 오면 2년 동안 붙박이로 있지만 사관학교 출신들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면 다른 보직을 받아 이동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우리 중대에도 3사 출신 박아무개 소위가 소대장으로 왔다가 1년 좀 넘게 근무하고는 이임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의 후임으로 온 신임 소대장이 바로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1982년 8월 31일 화요일. 이날은 양구터널 도로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작업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이나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화를 신고 작업물을 써야 합니다. 개인화기인 소총만 지참하고 물을 떠먹을 수 있도록 수통 정도만 탄띠에 차고 그 대신 삽과 곡괭이, 단가 등 작업 도구를 챙깁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중대 창고에 가서 작업 도구 등을 수령해 오고 복장을 갖추며 작업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번하사의 전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작 간의 전달 복창. 단독 군장으로 연병장 집합 5분 전. 우리는 의아했습니다. 분명 오늘 일정이 도로 작업으로 잡혀 있었고 작업하러 가려면 통일화를 신고 작업물을 써야 하는데 군화 신고 철모를 쓰고 집합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했지만 아무튼 단독 군장으로 집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열대 앞에 집합하자 잠시 후 중대장이 소위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사열대 위로 올라갔고 주번하사가 앞에서 지휘했습니다. 중대 차렷! 중대장님께 경례! 단결. 중대장에게 집합 보고를 하자 이어서 중대장이 오늘 집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3소대장으로 새로 취임하는 정아무개 소위를 소개하겠다. 정소위는 육사 38기로 이번에 우리 중대 3소대장으로 보직되어 왔다. 앞으로 훌륭한 소대장의 지휘 아래 멋진 우리 중대를 만들어 나가자. 그렇습니다. 육사 출신 신임 소대장이 새로 부임하였다고 일종의 취임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군대 생활을 통해 소대장 취임식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육사 출신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정소희는 우리 중대 3소대장으로 보임되어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취임한 육사 출신 소대장은 다르긴 달랐습니다. 그동안 ROTC나 3사 출신 소대장이 처음 왔을 때 하던 행동과는 그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ROTC 신임 소대장들은 보통 7월 초에 자대 배치되어 오는데 이때가 되면 부대가 갑자기 살벌하게 됩니다. 연병장에 신임 소대장들이 쫙 깔리고 조금이라도 군기를 위반하거나 어리벙벙한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현찰박치기를 날렸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식기를 들고 가지 않은 고참들이나 멀리서 보고도 경례 안 하는 경우는 거의 타깃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연병장 곳곳에 기합받는 사람, 선착순하는 사람, 식기를 입에 물고 가는 사람 등등 일대 혼란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7월 한 달은 몸조심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ROTC 신임 소대장들이 이렇게 설치는 데는 그들의 1년 선배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ROTC 장교들은 연대 BOQ에서 기숙하는데 신임 소대장들이 군기 잡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퇴근 후에 숙소에 가서 1년 선배들에게 혹독한 얼차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임 소대장들이 죽기 살기로 군기왕립이라는 미명 아래 사병들을 잡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사그라듭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종의 통과 의례였지요. 그러나 새로운 육사 출신 소대장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병들 군기 잡을 일도 없었고 큰 소리 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중대에는 2명의 ROTC 소대장이 있었는데 모두 2년 차로 중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중위인 선임 소대장들도 그가 사병들 군기를 안 잡는다고 그를 탓하거나 얼차려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육사 출신은 권위가 있었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 보기에도 확연하게 표시가 났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52번째 이야기. 육사 출신 소대장 이야기 두 번째. 1982년 8월 31일에 취임한 육사 출신 소대장 정아묵의 소위는 내가 보기에 신사였습니다. 군인이 저래도 될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매사가 조용했고 점잖고 신중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야전형 지휘관이라기보다 문민형으로 책 읽기도 좋아했고 무엇보다도 사병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사병들 개인 상담뿐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나 가정사에 대한 것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해주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장교들이 사병들과는 사적인 대화를 잘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사병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정소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 소대장은 아니었지만 나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번은 자기의 가정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는 부산 기장 출신으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께서 고생하시며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효도하기 위해 육사에 진학했고 앞으로 야전지휘관으로 성공해서 어머니께 보답해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야전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미지이지만 속으로는 남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친화력을 가지고 부대를 지휘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외윤의 강형에 멋진 지휘관이 될 것 같았지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으로 출세하려면 야전 지휘관이 되어야 하지만 미군 같은 경우는
야전 지휘관보다는 군수 분야를 최고로 친다.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군수에 관련된 지휘관들이 승진도 빠르고 군대 내에서 위상도 높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야전 지휘관으로 성공하기를 꿈꾸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다소 의아했지만 그냥 보편적 사실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정소희와 6개월 좀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부대를 떠나야 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병장 시절 이야기지만 기왕 말이 나왔으니 육사 출신 소대장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앞당겨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소희가 우리 중대에 부임한 지 6개월 20여일이 지난 1983년 3월 18일 이날 정소대장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날은 금요일이었고 그 전날은 야간 교육으로 야간 사격술 훈련을 하고 이날 오전은 정비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학과 출장 준비를 하며 휴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시간은 12시 40분쯤 되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중대본부 쪽에서 꽤 큰 폭음이 들렸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폭음에 모두들 놀라서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나도 내무반 침상에 걸터 앉아 있다가 소대의 문을 열고 중대본부 쪽을 보았습니다. 이때 나는 중대본부 사무실에서 두 눈을 감싸고 나오는 정소희와 중대본부 요원들 그리고 놀란 모습으로 2층 중대장실에서 급히 내려오는 김성대 중대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상황이 진정되고 사건의 진상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고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 다만 현장 상황과 정황 증거로만 추론할 뿐입니다. 이날 오후 교육은 크레모아 위력 시범이었고 이를 위해 중대본부에는 크레모아 10발이 수령되어 있었습니다. 크레모아는 몸체와 전선과 격발 스위치 등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은 각각 분리된 상태로 보관 또는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모아는 전방 살상력 반경도 크지만 후폭풍의 위력도 대단하기 때문에 격발기와 크레모아 몸체 사이는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따라서 전선 길이가 상당히 길었으므로 전선은 틀에 감겨져 있고 그리고 그 전선 끝에는 뇌관이 연결되어 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몸체 위쪽 뇌관 구멍에 뇌관을 꽂고 반대쪽 전선에 격발기를 연결하여 누르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점심시간에 정소희는 혼자서 중대본부 사무실에서 수령해온 크레모아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모아를 살펴보던 정소희는 별 생각 없이 격발기에 전선을 연결하고 격발기를 누른 듯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육사 출신 소대장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감겨진 전선 속에 있던 뇌관이 폭발을 하고 그 위력으로 전선이 잘려져 비산하면서 전선 속의 철심들이 그의 얼굴로 날아들었고 일부가 눈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정소희는 즉시 후송되었고 그 뒤로 내가 전역한 1983년 7월까지도 자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눈에 박힌 철심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계속 군 생활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전역했고 정소희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옛 추억 속에 묻혀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전후에 활동을 하면서 군복무 시절 이소대장이었던 분과 연락이 되면서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소희는 그 사고 뒤에도 군에서 계속 근무했고 준장으로 진급하여 장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병과를 군수 쪽으로 바꿔 계속 군수 병참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 장군이 되었고 군수 분야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가 예전에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미군은 군수 분야를 최고로 인정한다고 했던 말처럼 그가 병과를 바꿔서 자기의 꿈을 키워나갔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뒤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뵙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등으로 근황을 확인했는데 2015년에
3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53번째 이야기. 축의 진지보 수공사 및 거점 방어 훈련. 1. 축의 진지보 수공사 준비와 출발. 1982년 축의 진지보 수공사 및 거점 방어 훈련이 9월 5일 일요일 밤에 출발하여 11일 토요일 복귀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본래 축의 진지보 수공사는 9월 하순에 실시한다는데 올해는 10월에 예정된 연대할 시티로 인해 조금 앞당겨 실시하는 것입니다. 1년에 2차례 봄가을로 실시하는 진지보수 공사이지만 우리 대대는 지난해에는 국군이날 행사 참가 등으로 진지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 봄에 이어 두 번째로 진지공사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진지보수 공사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거점 방어 훈련을 겸한 일종의 비상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춘계 보수공사 때에도 거점 방어 사격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훈련 상황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1982년 9월은 우리 대대가 모처럼 큰 훈련 계획 없이 평온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국군이날 행사 참가로 부대를 떠나 성남항공대에서 생활하며 연일 분열 훈련으로 땀을 흘렸지만 올해는 8월에 대대 자유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평온한 자대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지보수 공사를 겸한 거점 방어 훈련이 가장 큰 훈련으로 잡혀 있을 뿐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10월에 실시될 연대할 시티를 앞두고 몇 차례 대비 훈련이 있을 예정이었고 태풍 사격장, 자동화 설비 마무리 공사가 남아 있었지만 그런 정도는 웃으며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진지보수 공사와 거점 방어 훈련도 일반 전술훈련처럼 주야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인제까지 오가는 행군과 진지에 오르내리는 것 빼고는 진지에 한번 올라가면 거의 통제 없이 하루를 보내다 내려오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지보수 공사에 출발하기 앞서 9월 3일 금요일 오전에는 중앙문선대 공연이 우리 32연대 1대대 연병장에서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5월에도 우리 사단에 중앙문선대가 와서 양구 군인극장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중대는 5분대기죠 임무를 수행하면서 5분대기 차량을 이용하여 양구 군인극장까지 가서 문선대 공연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올 들어 두 번째로 중앙문선대가 우리 사단에 내려왔고 그것도 이번에는 우리 연대 1대대 연병장에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중앙문선대가 이렇듯 연대까지 나와서 공연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사단 단위로 와서 공연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말단 소총수들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에서 조직하는 수준 낮은 사단문선대 공연 정도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멀지 않은 1대대 연병장에 가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중앙문선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대의 큰 행사는 거의 2대대 연병장에서 실시되었는데 이번에는 1대대에서 하는 것도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암튼 우리 중대로서는 5월에 이어 1년에 2번이나 중앙문선대를 관람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날 사회를 본 사람은 기록이 없지만 당시 유명했던 뽀빠이 이상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을 뽑아서 즉석에서 휴가증을 주어 휴가를 보내는 것이었는데 그때만큼 춤 잘 추는 사람이 부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더 부러운 것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바로 문선대 차를 타고 곧바로 휴가를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음치에다 몸치인 나로서는 그저 침만 흘리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문선대 공연이 있고 난 다음 날인 9월 4일 토요일에는 진지보수 공사를 위한 군장검사가 있었습니다. 군장검사는 대대 자체적으로 대대장이 간단하게 취했습니다. 전술훈련을 위한 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대장도 그리 세심하게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1982년 9월 5일 일요일 19시 정각
파스트 페이스 비상이 발령되고 우리는 여느 훈련과 마찬가지로 군장을 꾸리고 물자 분류를 실시한 뒤 연병장에 집합하여 대대장의 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시에 마침내 추계진지보수공사를 위해 대대 연병장을 출발했습니다. 출발은 대대가 함께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중대는 행로가 달랐습니다. 거점 방어 훈련이라는 비상훈련이었기 때문에 우리 중대가 진지 투입 전에 보유해야 할 9.15 고지를 거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두무동 고개로에서 9.15 고지를 넘어 고난의 산악행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902 고지 개굴령길이 새롭게 뚫려서 차량이 다닐 만한 큰 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삼천 교육대생들이 피나는 고생을 하며 길을 뚫었는데 그 길이 완성된 것입니다. 9.15 고지를 오르는 길은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아직은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 초라 물도 많이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산악행군에 익숙치 못한 몇몇 졸병들이 헉헉대며 힘들어했고 그런 그들에게 고참들의 고함과 개머리판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장을 메고 기관총 장비들을 어깨에 올리고 산악을 오르는 행군이 힘들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9.15 고지에서 별다른 작전 없이 그대로 통과하여 능선을 따라 902 고지에서 새로 뚫린 개굴령 길을 따라 늘 다니던 인제읍 남북리 길로 내려왔습니다. 깊은 산속 적막한 산길을 따라 인제읍으로 나와서 리빙스턴교를 건너 17연대를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춘계 때와 마찬가지로 17연대 공용화기 사격장에서 수경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각 중대별로 따로 수경지를 편성하여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는 합강어기를 지나 계속 현리 쪽으로 더 가서 노루목고개까지 지났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를 더 행군하여 왼쪽 산길을 올라 작은 계곡을 끼고 수경지를 편성했습니다. 바로 우리 진지가 올려다 보이는 산자락 아래였습니다. 우리가 수경지에 도착한 시간이 9월 6일 오전 8시. 자대를 떠나 11시간의 행군을 한 것입니다. 이날은 수경지를 편성하고 정비를 하며 하루를 쉬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54번째 이야기. 축의 진지보수공사 및 거점 방어훈련. 2. 진지보수공사와 그 밖의 업무들. 1982년 9월 7일 화요일, 본격적인 진지보수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진지보수공사는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는 차량으로 추진되어 오고 점심은 일정과 부식을 수령하여 진지에 올라가 직접 취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날씨가 무덥고 지난 춘계공사 때 식중독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반합에 일정과 부식을 담아 들고 단독 군장의 작업 도구들을 들고 진지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봄철 진지공사 때는 17연대 사격장에서 수경하며 그쪽 길로 오르내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 노루목 쪽 길로는 처음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훗날 전후에서 만난 선임들 이야기로는 1978년 진지 축조 공사 때는 거의 노루목 쪽으로 오르내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진지로 오르는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오르는 길이 급경사여서 맨몸으로 오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길을 어떻게 공사 장비와 자재 등을 등짐으로 날라서 진지 공사를 했는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 진지로 오르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 수경지에서 진지까지 30-4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봄철에 수경하였던 덕산이 사격장 쪽에서 1시간 넘게 걸리던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진지공사는 각 소대별로 흩어져서 각자 자기 소대의 진지를 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봄철에는 모든 중대 병력이 한꺼번에 투입되어 3소대 지역부터 작업을 했었는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혼란만 생기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지공사는 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봄철에 철저히 정비를 했고 아직 낙엽등이 떨어지지 않아서 교통호도 깨끗했고 벙커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다만 지난 여름철 장마비로 인해 교통호 축대 등이 조금씩 무너진 곳이 몇 군데 있어 보수하고 통로 청소 등으로 오전 동안 진지보수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진지 주변에서 직접 취사해서 먹었습니다. 지대가 높아 밥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반합 뚜껑에 돌을 무겁게 올려놓고 취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대에서 먹는 밥보다 더 맛있게 취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취사장에서 준 반찬 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한 부식까지 더하니 풍성하고 맛있는 오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기분으로는 소풍 나와서 야외에서 먹는 특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는 따뜻한 햇볕 밑에 누워서 한숨 푹 잤습니다. 오후에는 중대에서 무전이 왔는데 그것은 쌀이를 채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가을이면 쌀이를 채취해서 빗자루를 만들어야 하는데 올해는 이곳에서 아예 채취해 갈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진지보수공사도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지가 있는 꼭대기 쪽은 쌀이가 없었지만 수경지 쪽 계곡으로 내려가니 쌀이가 지천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도구를 모두 동원하여 쌀이를 채취하여 칡넝쿨로 묶어 수경지로 날랐습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 오전에도 쌀이를 채취했는데 오후가 되자 중대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쌀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오후부터는 단가 나무를 채취하라. 그래서 이날 오후부터는 단가 제작용 나무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2m 내외에 곡곡 가는 나무를 잘라 가지를 다듬어 막대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가나무는 지난번 산악훈련장에서 충분히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좋은 나무를 보고 욕심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했지요. 이렇게 이틀 동안에 한 트럭 분량의 쌀이와 단가나무를 채취하여 중대본부 주변에 쌓아놓았고 철수하기 전 군용 트럭으로 실어보냈습니다. 쌀이와 단가용 나무 채취 작업과 더불어 중요한 임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더덕을 캐는 일이었습니다. 9월 9일 목요일에는 오전부터 더덕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지로 오르는 급경사길이 아닌 계곡을 따라 올라가며 더덕이 있을 만한 곳을 수색하며 더덕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수확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삼형산 산악훈련장 위쪽 산지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렸던 더덕인데 이곳에서는 거의 잔챙이들 뿐이고 크고 오래된 더덕은 구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더덕이 귀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지역 주민들이 가을을 맞아 연일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우리들 수경지 옆으로 망태를 둘러맨 아저씨들이 산에 오르는 것을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분들에게 뭐하러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송이 따러 간대요. 지금이 송이가 딱 좋을 때래요. 송이는 아무나 가서 따면 되나요? 웬걸요? 다 조합이 있어서 거기 든 사람만 딸 수 있대요. 따가지고 가서도 조합을 통해서만 팔 수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올라간 아저씨들도 저녁 때 내려올 때 보면 송이는 몇 개 못 따고 더덕이나 약초 같은 것을 캐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송이를 몇 개 못 따서 돈벌이가 됩니까? 내 물음에 그들은 정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송이값이 워낙 비싸서 괜찮더래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것보다 많이 따기도 한대요. 아무튼 이들이 이렇게 날마다 산을 오르내리며 더덕 등 약초들을 캐가니 크고 좋은 더덕이 있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 나도 송이버섯 구경이나 해보려고 소나무 밑을 뒤지고 다녔는데 결국 단 한 개의 송이버섯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더덕은 별로 없었으나
그 대신 진지로 오르는 산자락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래였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익어 맛이 좋은 다래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자연산 다래는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철모에 다래를 가득 따서 놓고 먹다가 배부르면 모두 버리곤 했는데 나중에 전역한 뒤에 생각하니 농익은 자연산 다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무튼 봄철에는 두릅으로 우리들 입을 즐겁게 했었는데 가을에는 달콤한 다래가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또 진지가 있는 산꼭대기에는 추자라고 불리는 가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호두 사촌쯤 생긴 가래는 식용보다는 손 안에 쥐고 노는 용도로 몇 개씩 주워오곤 했습니다. 아무튼 가을이 익어가는 진지에서 이렇듯 추억을 쌓아가며 진지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55번째 이야기. 축의 진지보수 공사 및 거점 방어 훈련. 3. 거점 방어 훈련. 1982년 축의 진지보수 공사는 실제적인 진지보수 공사는 화요일 오전에 다 끝냈고 그 나머지 시간은 쌀이 작업과 단가나무 채취, 더덕 채취 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가을 소풍이나 다름없는 축의 진지보수 공사였습니다. 이렇게 진지보수 공사를 마무리하는 진지에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 금요일에는 거점 방어 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지를 또 다른 말로 거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와 우리 전우들의 영원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 발발 시 우리 국군이 승리하여 전투사단이 북으로 밀고 올라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기습으로 쳐내려올 북한군을 개전 초기에 우리가 뒤로 밀리지 않고 막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비사단이 우리의 거점에서 방어를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을 노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진지에 테러는 없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진지는 산의 북쪽뿐 아니라 남쪽까지 벙커가 마련되어 있어 앞뒤로 올라오는 모든 적을 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테러라면 한석산 줄기를 따라 현리 쪽으로 나가 오마치를 넘는 길뿐이었습니다. 6.25 때 3군단이 참패한 그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진지에서 옥새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점 방어 훈련은 중요한 훈련이고 모든 훈련의 완결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둔지인 양구에서 인제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주 와서 방어 훈련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준비태세 비상훈련을 통해 진지에 투입되지만 지난해에는 국군이 날 행사로 인해 한 번만 왔다 갔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명칭은 거창하게 거점 방어 훈련이지만 실제로는 사격 빼고는 따로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진지에 투입되고 벙커와 방어 진지에 들어가 거총하면 방어 훈련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어 훈련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계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계 청소라고도 하는 시계 청소는 진지에서의 방어와 사격에 지장을 주는 나무와 풀 등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큰 나무는 할 수 없지만 잡목들은 제거해야 하는데 진지 앞이 거의 낭떠러지 수준의 급경사이고 또 나무와 풀을 제거할 도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대검과 야전삽, 야전 곡괭이 등으로 대충 정리를 해서 진지 아래 계곡까지 보이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진지 앞 산자락은 7~80도 되는 급경사라 잡목도 그리 많지 않고 웬만한 초목은 그리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거점 방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지에서 실사격을 통해 거점 방어에 대한 경험도 쌓고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점에서의 사격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계곡에는 덕산 위에서 가리산 위로 통하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통해 가끔 버스도 다니고 민간인 차량과 군용 차량 등이 수시로 오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인들이 약초나 송이 등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거점방어 사격을 하려면 며칠 전부터 이장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또한 도로를 봉쇄하여 차량 이동을 중지시켜야 했습니다. 그 당시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꿀 이야기입니다. 1982년 9월 10일 금요일 진지보수공사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에 진지 앞에 시계 청소를 하고 곧이어 거점 방어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나는 지난 봄철 진지보수공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거점 방어 사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봄철의 거점 방어 사격과 이번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봄철에는 우리 대대 전체가 10중대 진지로 가서 거기서 한꺼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각 중대별로 따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대도 우리의 진지에서 직접 사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대별로 하지는 않고 중대 통합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11중대 본부가 있는 벙커로 이동하여 사격 준비를 했습니다. 김성대 중대장이 사격을 통제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지 사격을 실시한다. 사격장에서 실시하는 사격이 아닌 실전 사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절대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통제에 절대 복종함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배당된 실탄 수량은 매우 적다. 모든 중대원이 다 사격을 하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대표자 몇 명만 사격하고 나머지는 견학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곳은 민간인 지역이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배정된 실탄은 봄철과 같이 중대당 소총 10발, 기관총 16발씩 배정되었고 소총은 1인당 2발씩 5명이 대표로 사격하고 기관총은 화기소대 8발, 화기분대 8발씩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화기소대 삼각대 총 2정과 화기분대 양각대 총 2정 등 4정의 기관총이 4발씩 나누어 쏘기로 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 기관총은 봄철에 1총과 3총이 사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총과 4총이 사격하기로 해서 2총 사수 손상병과 4총 사수 나상병이 사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나는 내년 봄철이나 기약을 해야 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마침내 대대에서 사격 개시 무전이 오고 곧바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지에서 내려다본 계곡에는 200m, 300m, 500m, 700m 등의 거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표적 삼아 쏘았는지 모르지만 사격은 금방 끝났습니다. 소총은 사격을 해도 실탄이 어디로 나라가 박혔는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았는데 기관총 타는 나라가 박히는 곳에서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소총과 기관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진지 사격은 다소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아쉽긴 해도 실전 사격에 대한 견문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56번째 이야기. 축의 진지보수공사 및 거점 방어훈련. 4. 수경지의 생활과 끝 그리고 철수. 1982년 축의 진지보수공사와 거점 방어훈련은 9월 10일 금요일에 거점 방어 사격을 끝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 이번 축의 진지보수공사는 공사를 하러 왔다기보다는 가을 야유회를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지보수공사는 간단히 끝내고 연일 쌀이 작업에 단가 손잡이용 목재 채취 그리고 더덕 캐기 등 작업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자대 생활에 비하면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웃으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농익은 자연산 다래와 다른 열매들은 천혜의 절경과 함께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여유를 찾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나도 이제는 소위 짬밥의 힘으로 불리는 군대 생활의 관록이 쌓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후임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후임병들에게 잘해준다고는 했지만 전반적인 군대 문화를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진지에 올 때마다 느끼고 감사한 것은 바로 주변 풍경이었습니다. 앞서 춘계보수공사 이야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곳의 경치는 그야말로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절경이었습니다. 진지에서 내려다보면 편리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내린천이 노루목곡의 지점에서는 크게 휘돌며 흘러 잠시 후에 원통 쪽에서 흘러오는 인북천과 합쳐져 합강을 이루며 소양강이 됩니다. 이 같은 풍경은 주변에 우뚝우뚝 솟은 산세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의 풍경은 봄철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단풍철이 아니라는 것만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대가 수경한 곳도 그야말로 절경의 풍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봄철 진지보수공사 때 수경했던 곳은 17년대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넓은 구름지였고 그 앞으로는 인북천 강물만 보이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중대가 수경한 곳은 내린천과 노루목고개가 바라보이는 곳으로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수경지 앞에는 맑은 내린천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물은 수경지를 지나서 멀리 휘돌며 노루목을 감싸듯 흘러서 합강으로 합류하고 있는 풍광이 훤히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강물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가 솜털구름처럼 피어오르고 한낮이면 햇살에 강물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또한 우리 수경지 근처에는 맑은 물이 뿜어나오는 작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 속에는 가재가 바글바글했는데 어느 날 개구리를 잡아 줄에 묶어 그걸 미끼 삼아 물에 던졌더니 정말 가재가 때로 몰려나올 만큼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재를 잡아서 반합에 끓여 먹었는데 나중에는 잡았다가 풀어주고 다시 잡으며 가재 낚시를 즐겼습니다. 가재는 진지로 오르는 계곡을 흐르는 냇물에도 많아서 돌만 들추면 거의 가재가 나왔습니다. 1982년 9월 10일 금요일 거점 방어 사격을 끝으로 1982년 거점 방어 및 추계진지보수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군하여 자대로 복귀하는 행로뿐이었습니다. 수경지로 돌아와 점심을 취사해서 먹고 곧바로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텐트를 철거하고 전장 정리를 한 다음 군장을 한 곳에 모아놓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대부분 양지 바른 곳에 누워서 낮잠을 잤습니다. 15시 30분이 되자 중대본부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개인 취사로 저녁 식사를 하고 16시 40분까지 집합. 이번 진지공사 중 중식은 계속 개인 취사를 했고 아침 저녁은 추진을 했는데 오늘은 저녁까지 개인 취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취사장이 철수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야전에서 개인 취사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밥을 짓는 것이 귀찮기는 했지만 그러나 개인 취사를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량을 먹을 수 있고 취사장에서 추진되어 오는 밥과 반찬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군장과 장비를 챙겨 집합하여 인원 파악을 한 뒤 17시 정각 출발했습니다. 노루목과 합강어기를 돌아 17연대 공용사격장 앞에 왔지만 다른 중대는 이미 출발했는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대병력이 함께 움직이지 않고 중대별로 따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17연대 앞에서 리빙스턴교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을지검문소 앞에서 중대장은 행렬을 좌측으로 돌려 인제읍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봄철과 마찬가지로 광치령을 넘지 않고 개굴령으로 질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제읍을 지나 남북리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개굴령을 올라 정상에서 곧바로 싸가지굴로 내려가는 소록길을 택했습니다. 이 길은 좁고 급경사라 야간 행군의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곧바로 싸가지굴로 질러갈 수 있기 때문에
행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군데군데 습기가 많은 구간이 있어서 우리는 때로 풀뿌리나 나무 등거를 잡고 내려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골령 지름길을 내려와 싸가지골을 지나 마산리 뒷산을 넘어 그야말로 최단거리로 자대에 복귀했습니다. 자대에 도착한 것이 9월 11일 새벽 2시. 전날 17시에 출발했으니까 7시간 만에 자대에 도착한 것입니다. 진지로 갈 때 두무동고개로에서 915 고지를 보유하고 능선을 따라 902 고지에서 개굴령을 넘었던 코스로 11시간 걸렸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대대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중대는 벌써 복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광치령을 넘느라 늦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평소보다 빨리 자대에 도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연병장에서 인원 파악을 마친 후에 우리는 곧바로 내무반으로 들어가 자리를 펴고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1982년 추계진지보수공사와 거점방어훈련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